평범한 회사원 김 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투자 카톡방의 추천을 보고 주식을 샀습니다. 이 종목 곧 터진다는 말에 혹해서 말이죠. 그런데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미 누군가는 김 씨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상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 돈을 벌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김 씨가 산 가격은 이미 부풀려진 가격이었고 그가 사는 순간 내부자들은 팔기 시작했거든요. 개미들을 울리는 주식 사기꾼들의 방식과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사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화려한 금융인이 쉬운 돈벌이를 약속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돈을 쏟아붓죠. 그러다 어느 날 경찰들이 사무실을 급습하고 분노한 투자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 본 장면이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실 주식시장 사기는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다 달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똑같은 패턴을 따르거든요. 90년대 페니 주식 사기부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서 벌어지는 코인 사기까지 수법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가장 악명 높은 사기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기가 작동하는지, 왜 똑똑한 사람들도 속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말이죠. 주식시장 사기의 핵심은 항상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과대 광고로 시작하죠. 내부자들은 사람들이 이건 놓치면 안 되고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부로 가는 지름길, 인생 역전의 기회, 한 번만 타면 되는 대박주라는 식이죠. 일단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는 통제입니다. 때로는 실제 공급을 통제해서 마치 물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지금 안 사면 기회 없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정보를 통제해서 좋은 소식만 들리게 하고 나쁜 뉴스는 숨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듯 매수에 나섭니다. 한정된 물량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 경쟁 때문에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결국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치솟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내부자들이 움직입니다. 시장의 나머지 사람들이 여전히 사들이는 동안 자신들의 물량을 조용히 팔아치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제 모두가 팔려고 하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은 휴지 조각이 된 주식만 쥐게 되죠. 그럼 이게 불법이냐고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겉보기엔 완전히 합법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 말에는 깊은 이유가 있거든요. 펌프 앤 덤프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유효한 사기 수법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늑대로 알려진 조던 벨포트를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그는 이 수법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벨포트의 팀은 쥐굴이라 불리는 비밀 조직을 이용해 잘 알려지지 않은 소형주를 조용히 매수합니다. 왜 조용히 해야 할까요? 대량수가 들키면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뭔가 수상하다는 게 티가 나거든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나면 본격적인 쇼가 시작됩니다. 중개인들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죠. 이 주식 곧 대박 납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장 광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매수에 나섭니다. 한정된 주식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은 급등하죠. 바로 그때 내부자들이 움직입니다. 부풀려진 가격에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물량을 팔아치우는 거예요. 근데 판매가 시작되면 가격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들, 즉 가장 비싼 가격에 산 사람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게 되죠. 문제는 이게 단순히 90년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그룹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다음 테슬라, 백백코인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SNS 투자방들, 하룻밤 사이에 급등하는 바이럴 코인들, 이름만 바뀌었을 뿐 펌프앤덤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또 다른 차원의 사기죠. 1980년대 월가를 뒤흔든 이반 보에스키와 마틴 시걸 사건을 볼까요? 보에스키는 회사 합병 소식이 발표되기 직전에 주식을 사들여 막대한 수익을 올린 투자자였습니다. 합병이 왜 중요할까요? 네슬레가
카네이션을 인수한 사례를 보죠. 네슬레 같은 대기업이 카네이션을 완전히 인수하려면 그 회사 주식 100%를 사야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까지 전부 말이죠.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네슬레는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 프리미엄 제안이 발표되는 순간 카네이션 주가는 급등하게 되죠. 마틴 시걸은 키더 피바디에서 일하는 투자은행가였습니다. 이런 합병 거래에 자금을 대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일반 대중보다 먼저 인수 소식을 알 수 있었어요. 보에스키는 시걸에게 컨설팅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습니다. 실제로는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한 뇌물이었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에스키는 카네이션 주식을 60-70달러에 매수했습니다. 소식이 터지고 네슬레의 제안으로 가격이 80달러 이상으로 치솟자 그는 2,800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이게 바로 내부자 거래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가를 움직일 정보를 안다면 싼 가격에 대량 매수한 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시험 답을 일주일 전에 받는 것과 같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당신은 이미 정답을 다 외운 상태인 거예요. 책 변화를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 청정에너지 기업에 수십억 달러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 발표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가격이 급등하고 조기에 매수한 사람은 큰 수익을 내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인과 임원, 주요 주주들은 자신의 거래를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공개 자료를 보면 내부자들이 다음에 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펠로시 트래커라는 새로운 투자 트렌드도 있습니다. 전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공개 거래를 추적하는 거죠.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저명한 의원들의 투자를 따라하면 같은 시장 움직임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데이터는 보통 거래 후 며칠에서 몇 주 뒤에 공개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면책 조항 하나 드리자면 저는 단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추적기나 투자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스스로 조사하고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기가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그랬죠. 2000년대에 컨트리와이드 같은 상업은행들은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보통 은행은 그 대출을 30년 동안 보유하고 이자로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십 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대출자가 돈을 못 갚을 위험도 떠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대출을 리먼 브라더스 같은 월가 기업에 팔아버렸습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10만 달러를 빌렸다고 해보죠. 컨트리와이드는 신청 수수료, 발급 수수료, 마감 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게 그들의 이익이에요. 그런 다음 존의 모기지를 리먼에게 10만 달에 팔죠. 결과적으로 컨트리와이드는 즉시 돈을 회수합니다. 존은 여전히 컨트리와이드의 대출금을 갚지만 대부분의 돈은 리먼 브라더스로 넘어가요. 존이 빚을 못 갚는다면 그건 리먼의 문제지 컨트리와이드의 문제가 아닌 거죠. 리먼은 존의 단독 주택담보대출만 갖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건의 대출을 하나로 묶어 CDO라는 금융상품을 만들었어요. CDO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대출도 있고 위험한 대출도 있는 모두 섞인 대출의 세트 메뉴 같은 거였죠. 이 묶음을 팔기 위해 리먼은 투자자들의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 SP, 피치 같은 신용평가기관을 찾아갔어요. 리먼 브라더스로부터 돈을 받은 이 기관들은 이 묶음 중 많은 부분을 AAA, 즉 가장 높은 안전 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월가가 대출을 주식 같은 투자 상품으로 바꾼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은 AAA를 보고 이건 정부 채권만큼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밥이 CDO의 1만 달러, 상당 일부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존은 컨트리와이드에 돈을 갚습니다. 컨트리와이드는 소액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리먼에 넘기죠. 리먼은 다시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을 밥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CDO 대출에 대한 도박까지 만들었어요. CDS라는 신용부도 스왑은 이 CDO에 대한 보험 같은 거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망할지 여부에 대한 도박에 더 가까웠습니다. 밥이 일가 달러에 CDO 일부를 샀다고 해보죠. AIG 같은 회사는 그에게 CDS 보험을 팝니다. 밥 같은 일부 투자자는 존 같은 많은 차용인이 실제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은 AIG에 월 수수료를 내는데 동의합니다. 존의 대출이 망하면, 즉 CDO가 망하면 AIG는 밥에게 1만 달러 전액을 지불해야 해요. 만약 존이 대출금을 잘 갚는다면 AIG는 밥의 월 수수료만 가져가는 거죠. 말 그대로 생명보험처럼 작동했습니다. 이제 가장 미친 부분인데요. AIG는 밥 한 명에게만 판 게 아니라 존의 대출에 베팅한 10명의 밥에게 CDS 계약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존이 빚을 갚았다면 AIG는 10명의 밥에게서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었을 거예요. 하지만 존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AIG는 총 100만을 갚아야 했죠. 이게 도박처럼 들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밥들은 실제로 CDO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CDO에 대한 보험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주택시장은 거대한 카지노로 변했습니다. 차용자들이 채무 불이행을 시작하자 CDO가 무너졌고 CDS 투자도 붕괴됐으며 2008년에는 전체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90년대 페니 주식부터 오늘날의 바이럴 코인까지 도구는 계속 바뀌지만 사기의 심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쉬운 돈을 믿고 싶어하고 사기꾼들은 그 꿈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죠. 이런 수법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막지 못했을까요? 사실 많은 사기는 회색지대에 존재하거든요. 불법처럼 느껴지지만 겉보기엔 합법적으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정치인은 주식 거래를 금지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를 공개하기만 하면 돼요. 만약 금지당한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뉴스가 공개되기 전에 적절한 주식을 사라고 부탁하면 그만이죠. 내부자 거래처럼 느껴지는 건 분명하지만 서류상으로 증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금을 다양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인기 주식 하나가 펌프앤덤프로 판명되더라도 저축이 날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에 주의하세요. 엔비디아가 큰 수익을 올린 후 주가가 급등한 것처럼 회사가 정말 잘 되면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벨포트의 페니주와 오늘날의 바이럴 코인을 기억하세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위험 신호예요. 셋째, 사실이 아닐 정도로 좋은 말은 조심하세요. 서브프라임 대출, AAA 등급 CDO, 그리고 역사상 거의 모든 사기의 배경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부자가 되는 게 정말 그렇게 쉽다면 그들은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사기들을 보면서 느낀 건 워렌 버핏의 말이 정말 맞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을 인기 주식으로 설득하려는 강압적인 중개인이든 당신이 모르는 정보를 쓰는 비밀 내부자이든 거짓 약속으로 구성된 전체 시장이든 게임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먼저 흥분을 유발해 당신이 참여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죠. 그 다음 당신이 무엇을 보고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를 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는 동안 현금을 인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쓸모없는 자산만 쥐게 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이해하면 너무 늦기 전에 경고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할 수 없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에게 복잡한 금융 상품을 팔려고 하는데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손을 떼는 게 답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당신의 돈을 노리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은 주식시장 사기의 패턴과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